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삼성이 애플의 안방이라 할 수 있는 미국 국방부 입찰에서 아이폰을 완전히 탈락시키고 대한민국 갤럭시 스마트폰을 전량 납품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도저히 믿기 힘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어제 북유럽의 강소국 노르웨이에서 이와 똑같은 맥락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노르웨이가 오랜 우방인 미국의 무기를 과감히 버리고 대한민국의 무기를 전격 선택한 것입니다. 무려 2조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계약서에 최종 서명이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답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세계 최강의 무기 체계를 자랑하던 미국은 3년 뒤에나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배짱을 튕겼지만 한국은 단 1년 안에 모든 납품을 완료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그저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겉보기에 화려한 계약서 속에는 향후 30년 동안 노르웨이를 묶어둘 아주 치밀한 함정이 숨겨져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내막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노르웨이의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북쪽 국경선을 따라가다 보면 불과 200km 거리에 거대 강대국 러시아가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리 정도로 아주 가깝습니다. 이런 긴장된 상황 속에서 2022년 2월 24일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습니다. 이 소식에 노르웨이 국방부는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다음 타겟이 바로 우리 노르웨이가 될 수도 있다는 실존적 공포가 온 나라를 엄습한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전체 인구가 550만 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부산광역시 인구보다도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군대의 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 덕분에 무려 1,80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산을 가진 국부 펀드를 운용하는 엄청난 부자 나라입니다. 돈은 썩어 넘쳐날 정도로 많았지만 그들에게는 당장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노르웨이 국방부는 즉시 미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을 벌벌 떨게 했던 그 유명한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을 주문하기 위해서였죠. 미국 정부는 당연히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배송 예정일이 무려 2029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점이 2026년 1월인데 앞으로 3년을 더 기다리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노르웨이 결정권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집 담벼락 너머에 도둑이 들려고 기웃거리고 있는데 경비업체에서 경비원을 3년 뒤에 보내줄 테니 그동안은 그냥 무사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꼴입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왜 미국 무기는 이렇게 배송이 오래 걸리는 걸까요? 미국의 방산 공룡 록히드 마틴 공장은 이미 생산 능력이 포화 상태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와 독일,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같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앞다투어 무기를 주문하는 바람에 대기줄이 끝도 없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생산 라인을 당장 늘릴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무기 부품의 30% 이상을 해외 여러 나라에서 조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즘 식당에 갔는데 주문이 밀리고 재료가 떨어져서 2시간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미국 무기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품은 독일에서 오고 어떤 건 일본에서 오며 또 어떤 건 한국에서 가져옵니다. 이 중 한 군데라도 공급망이 막히면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춰버리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지금 전 세계 공급망은 꼬일 대로 꼬여 있습니다. 배가 멈추면 무기 생산도 멈추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더 이상 절박함을 견딜 여유가 없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의 조달팀장 올레 안데르센은 책상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3년 대기 통보에 앞길이 막막하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컴퓨터 화면에 이메일 알람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내용은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미국과 거의 동일한 성능의 무기가 한국에 있으며 우리는 당신들이 원하는 무기를 1년 안에 노르웨이 앞마당에 배송해 줄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올레 안데르센 팀장은 노르웨이 북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키르케네스라는 마을 출신입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고작 25km 떨어진 숨소리조차 들릴 법한
아주 가까운 곳이죠. 현재 그의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바로 그 마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절박하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지 이제 짐작이 가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내 소중한 아들이 밤에 평온하게 잠들 수 있는 귀중한 시간과 안전을 돈을 주고서라도 반드시 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전 세계 무기 시장의 수십 년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꾸러 가고 있다는 거대한 사실을 말입니다. 2023년의 무더운 여름 노르웨이 조달팀이 마침내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공항에서 공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그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차갑고 냉랭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삼성 스마트폰이나 현대 자동차는 잘 알았지만 한국산 무기라는 조합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생소하고 낯선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공장문이 육중하게 열리는 순간 그들의 비웃음 섞인 표정은 경악과 경탄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주말도 없고 명절도 없이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철의 요새였습니다. 1년 365일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정밀한 무기들이 쉴 새 없이 찍혀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단순히 한국인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구축한 독보적이고 강력한 구조적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국산 무기가 전 세계 각지에서 부품을 긁어모아 조립하는 느려터진 해외 직구 시스템이라면 한국 무기는 씨앗을 심는 순간부터 수확까지 한 울타리 안에서 끝내버리는 이른바 안보 로켓 배송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은 정말이지 소름 돋을 정도로 명쾌합니다. 한국은 아주 작은 나사나 볼트 하나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미사일 엔진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의 90% 이상을 국내에서 직접 수급하고 생산합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이 아주 작은 부품 하나가 부족해서 공장 전체를 멈춰 세울 때 한국은 창원 공장 울타리 안에서 모든 문제를 즉각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휴전 국가로서 지독하게 갈고 닦아온 이 수직 계열화 능력이 전 세계를 덮친 공급망 대란을 뚫고 미국의 독점 체제를 사정없이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창원 공장에서 차로 불과 1시간 거리 안에 수많은 핵심 부품 협력사들이 거대한 클러스터를 이루며 밀집해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긴급 명령만 내린다면 24시간 안에 생산량을 2배, 3배로 폭발시킬 수 있는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있을 뿐인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대한민국이 가진 처절하고도 강력한 실전적 경쟁력입니다. 유럽 나라들이 냉전 종식 후에 평화에 취해 방산시설을 폐쇄하고 생산량을 줄일 때 한국은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 때문에 단 한순간도 공장의 가동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고의 시간은 이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회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물량을 2배로 늘려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독일이 고개를 저으며 3년을 부르는 동안 한국은 단 몇 개월 만에 완벽한 제품을 항구로 보냈습니다. 현장을 꼼꼼히 지켜본 올레 안데르센 팀장은 자신의 수첩에 짧게 적었습니다. 속도 압도적 합격.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마지막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조달팀이 마지막까지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의구심은 성능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였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무기를 빨리 만든다 해도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지방에서 만든 기계가 과연 살을 에이는 북극의 가혹한 환경에서도 제대로 굴러가겠느냐는 의문이었죠. 안데르센 팀장은 한화 측에 아주 까다롭고 무리한 실사격 테스트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바로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노르웨이 북부의 극한 기온 속에서 그 능력을 증명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단 한 번의 오작동이라도 발생한다면 2조 8천억 원의 계약은 그 즉시 휴지 조각이 될 판이었습니다. 2023년의 매서운 겨울, 노르웨이 북부의 눈 덮인 황무지에서 운명의 실사격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르웨이 군 관계자들은 한국에서 건너온 다연장 로켓 천무를 영하 35도에 얼어붙은 눈밭 위에 그대로 세워두었습니다.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하룻밤 내내 차가운 북극풍을 맞으며 방치한 것이죠. 솔직히 노르웨이군 내부에서도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영하 40도라는 수치가 그저 숫자일 뿐
실제로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 속의 추위일 것이라 단정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꽁꽁 얼어붙은 천무의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천무는 마치 따뜻한 봄날의 훈련처럼 완벽하게 기동했고 발사된 12발의 로켓은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수십 킬로미터 밖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해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에게 이런 극한 환경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은 지난 수십 년간 영상 40도의 찜통 더위와 영하 30도의 혹한을 오가는 한반도의 지옥 같은 기후 속에서 무기를 담금질해 왔습니다. 여름에는 습한 장마철의 습기를 견뎌야 하고 겨울에는 칼바람 속의 적설량을 이겨내야 합니다. 한국 무기에게 북극의 추위는 그저 조금 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수준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노르웨이군을 더 경악하게 만든 것은 천무의 압도적인 화력이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한 번에 로켓 6발을 쏘는데 그치지만 한국의 천무는 그 2배인 12발을 단 몇 초 만에 쏟아붓습니다. 천무 한 대가 발사 버튼을 누르면 축구장 3개 면적의 지형이 순식간에 지도에서 삭제되는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미국의 하이마스, 이 대가 죽어라 쏴야 할 화력을 한국의 천무는 단 한 대가 단 1분 만에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눈앞에서 지켜본 노르웨이 조달팀은 그 자리에서 한국 무기의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조달팀은 곧장 오슬로로 복귀했고 일주일 뒤 노르웨이 국방부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납기 속도도 통과, 성능과 내구성도 압도적 합격. 이제 남은 건 보수적인 의회를 설득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국이 제시한 계약 조건이 상식을 파괴할 정도로 좋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노르웨이로부터 2조 8천억 원을 받는 대신 노르웨이 현지에 무려 3조 3천억 원어치의 일감을 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낸 돈보다 받는 혜택이 더 큰 120%의 역환수 계약. 야당 의원들은 눈을 부라리며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의원님,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설계한 천재적인 윈윈 전략입니다. 우리는 무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노르웨이의 미래 일자리와 북유럽 전체의 방산 주도권을 통째로 사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의회 본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이 제시한 120%의 절충교역 조건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노르웨이가 2조 8천억 원을 내고 무기를 사는데 한국이 오히려 3조 3천억 원어치의 경제적 이익을 노르웨이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제안은 언뜻 보면 한국이 막대한 손해를 보는 장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설명이 이어지자 회의장은 이내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의 이 전략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노르웨이의 안보와 경제를 한국산 생태계에 통째로 가두어버리는 이른바 무기판 정수기, 렌탈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수기를 렌탈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가입비도 면제해주고 설치도 공짜로 해줍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매달 꼬박꼬박 관리비를 내야 하고 주기적으로 필터를 갈 때마다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정수기 기계값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회사에 갖다 바치게 되죠. 무기 체계도 이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천무다연장 로켓의 수명은 최소 30년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노르웨이는 오직 한국산 부품만을 사야 하고 오직 한국산 탄약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무기 체계의 표준은 국가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무 전용 로켓은 천무에만 맞지 미국의 하이마스 탄약과는 절대 호환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해보면 그 규모는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천무에서 발사되는 정밀 유도 로켓 한 발의 가격은 무려 6억 원 수준입니다. 노르웨이군이 실전 대응력을 유지하기 위해 1년에 딱 100발만 훈련용으로 쏜다고 가정해도 매년 600억 원이 한국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것이 30년 동안 반복되면 탄약 판매 수익만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엔진 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각종 기술 지원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한국 기업이 챙길 최종 수익은 최소 5조 원을 가볍게 넘어서게 됩니다. 초기 계약금인 2조 8천억 원은 그저 거대한 수익의 물줄기를 트기 위한 마중물이었던 셈입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바로
전환 비용입니다. 노르웨이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다시 미국산 무기로 돌아가려 해도 이미 전국에 깔린 한국산 정비시설과 교육받은 인력, 쌓아둔 탄약 재고가 아까워서라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한국은 이 계약을 통해 노르웨이를 북유럽 방산의 거대한 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같은 주변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사게 되면 그 수리와 유지 보수를 전부 노르웨이 공장에서 맡기겠다는 제안이었죠. 노르웨이는 가만히 앉아서 주변국 무기 수리비까지 챙기는 방산 서비스 센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노르웨이 의회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만장일치로 이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돈을 쓰고도 돈을 버는 이 마법 같은 계약 앞에 반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화의 담당자가 조용히 미소 지었던 이유, 그것은 30년짜리 확정 수익이라는 거대한 금맥을 캐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노르웨이발 충격파가 채 가시기도 전인 2025년 11월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든 대사건이 또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발트 3국의 강소국 에스토니아가 미국과의 하이마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국제무기 거래에서 70년 혈맹인 미국의 뒤통수를 치며 계약서를 찢어버린 사례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024년부터 무기를 받기로 약속받았지만 지금은 2026년인데도 미국은 2027년에나 배송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이죠. 당장 러시아의 위협 앞에 풍전등화인 나라가 3년을 더 기다리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와 다름없다며 그들은 곧장 대한민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K9 자주포와 K 전차, 그리고 FA-50 경공격기와 천무에 이르기까지 무려 18조 원이라는 믿기지 않는 액수의 무기를 쇼핑하듯 사들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12월 폴란드는 다시 한국을 찾아와 천무 다연장 로켓을 추가로 주문하며 5조 6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미국도 아닌 한국을 가리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안보 파트너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미국의 무기 패권이 유럽의 동쪽 끝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 상황을 그저 불쾌하게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부딪힌 지금 동맹국인 한국이 대신 무기를 공급해 러시아를 견제해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나쁠 게 없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자연스럽게 자유진영의 거대한 무기고 역할을 자처하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점유율 20위권 밖에서 맴돌던 대한민국은 어느덧 세계 9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목표는 영국과 프랑스 같은 전통의 강호들을 제치고 세계 5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3년 안에 이 불가능해 보이던 목표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대한민국의 세 번째 미래 성장 동력이 바로 방위산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화려한 승전보의 이면에는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K방산이 세계 무대를 휩쓰는 동안 정작 국내에서는 고질적인 방산 비리가 독초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검찰이 적발해낸 방산 비리 액수만 무려 3,200억 원에 달합니다. 수출액이 20조 원인데 비리 액수가 3,200억 원이라니 이 비율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소위 방산족벌이라 불리는 그들만의 견고한 카르텔입니다. 지난 5년간 방위사업청 차장급 고위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자신이 무기를 승인해주던 방산업체의 사회이사나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무려 47건에 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전문 인사라고 부릅니다. 어제의 감독관이 오늘의 영업사원이 되어 나타나는 이 기막힌 구조 속에서 과연 공정한 계약과 투명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무기를 더 많이 팔수록 세계는 정말로 더 평화로워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일까요? 전쟁의 공포가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먹여 살리는 가장 강력한 수출품이 된 이 기묘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성공의 취기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의 병목 현상을 한국의 제조 효율로 뚫어버린 이 거대한 역전극의 결말은 과연 승리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